그리스 고전 미술을 이해하는데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는 한마디로 몸짱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기적 또는 경의,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실제 몸에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냉정히 보자면 뭔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육체에 대한 예찬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면 였던 것이죠. 그리스 예술에 드리워진 신비를 한꺼풀 걷어내면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숨겨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인의 축제가 끝났습니다. 코로나19 와중이라 많은 우려 속에서 시작한 스포츠 제전이었지만 인간의 신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울고 웃으며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고전 미술을 이해하는데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의외로 느껴지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미술에 담긴 인체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흔히들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인체 미술에서 보이는 사실성을 뭐라고 하냐면 기적 또는 경의 이런 말로 온갖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체와 면밀히 비교해보면 그리스 조각은 사실성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육상선수와 고대 그리스 조각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다음 사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기념하여 만든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원반을 던지는 사람은 명백히 그리스 조각상을 흉내낸 것입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이죠. 이 차이는 고대 그리스 인체 조각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선 그리스 조각상의 몸통을 보면 좌우 대칭을 이루는 건정한 토르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상 선수에게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죠. 또 원반을 든 오른쪽 팔이 어깨를 지나 왼팔까지 유려한 선의 흐름을 나타내죠. 인간의 실제 몸에서는 구현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 조각에서 보이는 사실성은 좋게 말하면 이상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결과이지만 냉정히 보자면 뭔가를 감출 수밖에 없는 위장된 자연주의인 겁니다. 이러한 예는 다른 그리스 조각에서도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죠. 그리스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 숨겨야 했을까요?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림픽과 그리스 미술을 사회적 문제와 긴밀히 연관시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대 올림픽의 기원은 기원전 776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반도에서 스포츠 제전의 역사는 좀 더 오래되었습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피비린내 나는 트로이 전쟁터에서도 스포츠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12세기 실제 기록보다도 한 400년 전에 이런 스포츠 제전이 있었는데요. 일리아스 23장에서 아킬레우스는 사랑하는 전우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을 마친 후 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전차 경기, 권투, 달리기, 활쏘기 등의 추모 경기를 제안합니다. 친구의 넋을 그리기 위해 스포츠 경기를 하다니 지금으로 보면 좀 더 낯선 발상이죠. 하지만 그리스 사회에서는 전사한 영웅을 기리기 위해 시작된 스포츠 경기가 축제로 정착합니다. 특히 그리스인의 제1성지인 올림피아에서 열리는 스포츠 축제가 범그리스인의 축제로 성장합니다. 올림피아는 그리스 펠레폰네소스 반도 서쪽에 자리한 도시인데요. 그리스 신화 12신 중 가장 강력한 신, 제우스 신의 신전이 자리한 곳입니다. 높이 21m, 폭 30m, 길이가 70m가 넘는 거대한 이 신전은 기원전 470년경에 건립되는데요. 이 안에는 높이 12m의 제우스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상아와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찍부터 경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신전 위쪽으로 고대 올림픽 경기장이 보이는데요.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곳이 운동장이고 관중석이 이 운동장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관중석은 자연 언덕을 조금 더 높여서 돋궈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대략 4만 5천 명의 관객이 자리했다고 하는데요. 올림픽 경기에 대한 열기는 대단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다란 직사각형의 운동장 양쪽 끝에는 대리석 표지석이 들어가는데요. 그 거리가 정확히 192.27m입니다.
이 거리는 고대 그리스인의 거리 단위로 1스타티온이라고 좀 불렀는데요. 이 스타티온에서 오늘의 경기장을 의미하는 스타디움이 나오게 되죠. 전설에 따르면 1스타디온은 고대 그리스의 영웅 헤라클레스가 단숨에 달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원래 고대 올림픽은 이 1스타디온만큼 달리는 단거리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이 스타디온을 왕복하거나 몇 번씩 뛰는 중장거리 달리기 경주로 발전하죠. 당시 그리스 미술에서도 이렇게 달리기 경주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올림픽은 원래는 이 달리기 같은 육상 경기가 중심이 되었지만 레슬링이나 복싱 이런 경기가 더 추가됩니다. 4마리 말이 이끄는 전차 경주도 당시 아주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요. 이 때문에 전차 경주를 위한 전용 경기장 히포드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당시 미술을 보면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들이 유니폼을 입지 않고 나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인은 공공장소에서 나체로 운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짐나지움은 나체의라는 그리스 용어인 짐나지온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일은 짐나지온의 풍경을 보여주는데요. 오른쪽에는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고소를 벗는 남자가 보이고요. 맨 왼쪽에는 운동 전에 자신의 이렇게 몸, 특히 성기를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감는 장면도 보이고 중간에는 원반을 던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장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그리스 고대 조각상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몸에 올리브유를 이제 바르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몸에 흙이나 먼지, 모래가 묻게 되는데 이것을 글재로 이제 긁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각상은 몸을 닦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원래 이 조각상의 왼손에는 몸 긁개를 쥐고 있었을 텐데요. 지금은 이제 손잡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의 스포츠 경기에서 오늘날의 스포츠맨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할 만큼 경기는 굉장히 격렬했고요. 결과에서도 승자만 있을 뿐 패자는 고향에 가서 조롱과 야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기만 없는 전쟁으로 알려진 고대 올림픽은 이후 아예 노골적으로 군사를 훈련하는 양상으로 바뀝니다. 기원전 6세기 말에 이르면 갑옷을 입고 달리는 경주가 올림픽 공식 경기로 인정되고요. 운동 경기와 실제 전투와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참 때 그리스 146개 도시에서 266개의 스포츠 시합이 열렸다고 할 만큼 그리스인들은 스포츠 마니아였던 겁니다. 이러한 스포츠 열풍의 근저에는 그리스 사회의 생존을 유지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따라서 남성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것이 도시국가의 중요한 생존 원칙이었죠. 덕분에 그리스 남성 시민은 정치 사안을 결정할 권리까지도 갖게 됐는데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되었죠. 올림피아 경기가 치열했던 만큼 우승자는 엄청난 존경과 함께 대중적 인기를 누립니다. 경기가 다 끝나면 마지막 날 그리스 신전에 나가 올리브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수여받게 되는데요. 승리에 대한 보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좀 별거 아닌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진짜 보상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테네의 경우 올림픽에서 우승한 선수에게는 500드라크마를 상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가 1드라크마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양 500마리를 살 수 있는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상금이 수여되었고요.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하고 좀 비슷한데요. 연금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승리자를 조각상으로도 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 남성 조각상의 상당수는 아마도 올림픽 경기의 승리자를 기념해서 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독 청년 입상을 쿠로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한 2만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사실적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빈번한 전투 속에서 그리스 남성 육체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것이었고 체력은 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 사회는 남성 육체를 찬양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스포츠를 장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체 미술로 만들어 강조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스 스포츠 및 미술이 이러한 미의식을 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그리스는 한마디로 몸짱이 대접받는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사를 끊임없이 육성해야 했던 그리스에서 건강한 신체를 선전하는 것은 시급한 생존 강령이었을 겁니다. 다른 한편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뒤떨어진 사람은 살기가 좀 힘든 사회였다고 봐야겠죠. 사실 그리스 남성 조각상은 크게 보면 전사 아니면 운동선수였습니다. 운동선수조차도 궁극주의적 함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독 조각상들이 전사자를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스 고전 미술의 고유 목적은 전쟁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 예술에 드리워진 신비를 한꺼풀 걷어내면 보이는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궁극주의적 문화를 우리가 어찌 감히 비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시선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나 간습도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들로서는 자신이 처한 운명을 헤쳐나가기 위해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조각가 폴리크라이토스의 도리포로스는 비록 그리스 고전기의 원존 작품은 아니지만 고대 그리스 미술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포로스라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로 창을 쥔 남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왼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었죠. 이 조각상이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는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이탈리아 신고전주의 조각가가 만든 나폴레옹상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실제 키가 160cm도 되지 않았는데요. 이 조각상에서는 3.5m가 넘는 웅장한 체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승리의 신 니케를 든 전쟁의 신으로 극도로 미화되어 있고요. 건장한 남성 누드, 긴 창을 든 자세, 그리고 걷는 모습까지 도리포로스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이 두 작품 사이에는 2000년 가까운 시차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까마득히 오래된 그리스 조각상이 나폴레옹 상을 만들 때 기준으로 적용된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저는 이런 점이 서양 근대 미술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전 미술로 집약된 절대적인 미의 세계가 있다는 신념하에 그 세계에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르네상스 이후 서양 근대 미술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 조각상의 아름다움을 원했던 나폴레옹이 막상 완성된 조각상을 보고 나서는 적지 않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조각의 정통에 충실하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표현하는 게 맞지만 그리스 미술에서 누드는 개성을 지닌 개인이 아니라 신을 위한 아니면 신의 사랑을 받은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신적인 누드가 구체적인 개인에게 적용되니 아마 나폴레옹은 자신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느꼈던지 이 조각상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전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고전 중에 고전으로 추앙받는 고대 그리스 미술이 신체를 예찬해야 했던 그리스 사회의 생존 원리에 맞춰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던 그리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육체적으로 건장한 전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고대 올림픽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더 중요하게 강조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승리자도 전쟁의 승리자만큼 아름답게 미화시키려고 했고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는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고대 올림픽 경기가 오늘날 다시 부활했듯이 육체에 대한 예찬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려면 2500년 전 그리스 미술이 마법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